동물농장. 나는 이 농장에서 많은 것을 보았네. 주인은 바뀌었지만 배고픔과 채찍은 바뀌지 않았지.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일까? 이것은 소설 속 벤자민의 말입니다. 동물농장은 권력이 타락하는 과정을 그렸다기보다 깨어있지 않은 의식이 어떻게 스스로 지배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작가 소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소설가를 넘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며 진실을 말하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지식인입니다. 조지 오웰의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입니다. 그는 명문 이튼 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젊은 시절 버마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깨달았고 이후 파리와 런던에서 불황자 생활을 자처하며 가난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파시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직접 참전했다가 목에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회주의를 지지했지만 그것이 독재로 변질되는 전체주의를 누구보다 증오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동물농장과 1984는 모두 이러한 신념에서 탄생했습니다.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은 조지 오웰이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 영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은 나치 독일에 맞서기 위해 스탈린이 독재자로 있는 소련과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과 지식인들은 스탈린의 잔혹한 독재를 알고도 묵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웰은 이 위험한 침묵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동물을 비유해서 쓰게 된 것은 소년과 말을 보고 얻은 영감에서였습니다. 오웰은 시골 마을에서 한 어린 소년이 커다란 수레말을 채찍질하며 좁은 길을 몰고 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저 말들이 자신들의 힘을 자각하기만 한다면 인간이 저들을 지배할 방법은 전혀 없겠구나. 그는 인간이 동물을 착취하는 방식이 부유층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과 똑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우화를 구상했습니다. 또한 오웰은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을 때 같은 편인 줄 알았던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동료들을 반역자로 몰아 숙청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소설 속 스노볼과 나폴레옹의 권력 다툼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판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련은 영국의 중요한 우방이었기 때문에 스탈린을 돼지에 비유해 비판한 이 소설은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정보국조차 출판을 방해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1945년 전쟁이 끝날 무렵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소설 속 주요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를 더하기 위해 주요 인물과 인물이 상징하는 대상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메이저, 마르크스를 상징. 혁명 사상의 출발점이 된 노령의 수퇴지로 위엄있고 지혜로우며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이상을 전파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나폴레옹, 스탈린을 상징. 동물농장의 독재자로 말수가 적지만 위압적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력과 공포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합니다. 스노볼, 트로츠키를 상징. 나폴레옹의 라이벌이자 이상주의적 지도자로 영리하고 달변가이며 풍차 건설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나폴레옹의 모함으로 쫓겨나 영원한 희생양이 됩니다. 스큘러, 관용 언론 또는 선전기구를 상징. 나폴레옹의 대변인이자 선전가로 흙을 백으로 바꿀 정도로 궤변에 능합니다. 돼지들의 특권을 정당화하고 다른 동물들을 끊임없이 세뇌시킵니다. 복서,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계급을 상징. 성실하고 우직한 수컷말로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좌우명으로 농장을 위해 헌신하지만 결국엔 배신당하고 맙니다. 벤자민, 지식인 계층을 상징. 농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당나귀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방관합니다. 복서가 아파서 끌려갈 때 가장 먼저 진실을 알아차립니다. 클로버, 민중을 상징. 앞말로 복서에 가까운 동료입니다. 7계명이 변해가는 것에 의구심을 품지만 힘이 없어 저항하지 못하는 민중의 슬픔을 대변합니다. 몰리,
구러시아 귀족층을 상징. 사치와 관심을 좋아하는 앞말로 혁명보다는 설탕과 리본을 그리워하다 농장을 떠납니다. 존스. 러시아 제국 황제 니콜라이 2세를 상징. 매너 농장의 원래 주인이었으며 게으르고 무책임한 인간 독재자입니다. 이제 이 소설의 줄거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영국의 한 농장, 매너 농장에는 인간 주인 존스와 그에게 착취당하는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배고프고 노동의 대가는 모두 인간의 몫입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수퇴지인 메이저 영감이 동물들을 모아 연설을 합니다. 동물들의 고통은 인간의 착취 때문이며 인간이 사라진다면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 연설은 혁명 사상의 씨앗이 됩니다. 메이저는 곧 죽지만 그의 사상은 동물들에게 심어집니다. 이 장면은 억압받는 대중이 처음으로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아직 행동은 없지만 의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농장 주인 존스가 술에 취해 농장을 방치하여 굶주리게 되자 동물들은 참지 못하고 인간을 몰아내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놀랍게도 혁명은 성공하고 동물들은 농장의 이름을 동물농장으로 바꿉니다. 돼지들은 메이저의 사상을 정리해 동물주의 7계명을 세웁니다. 1. 두 발로 걷는 자는 적이다. 2.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혁명 초기. 동물들은 스스로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에 넘칩니다. 생산량은 늘어나고 모두가 평등해 보입니다. 이는 초기 사회주의가 주었던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아직 어긋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권력이 등장합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돼지들이 우리가 머리를 쓰는 일을 맡겠다며 지도층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 돼지가 두드러집니다. 힘과 공포를 중시하는 나폴레옹과 토론과 계획을 중시하는 스노볼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스노볼은 동물들의 노동력을 줄여줄 풍차 건립을 주장하지만 나폴레옹은 이를 반대하며 몰래 개들을 군견으로 훈련시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훈련시킨 개들을 앞세워 회의장에서 스노볼을 무력으로 축출합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모든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스노볼을 존스와 내통한 반역자로 낙인 찍습니다. 이 지점에서 평등이 아닌 통제가 시작됩니다. 스노볼을 혁명의 적으로 만들어 모든 잘못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는 독재자가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다음은 폭력과 언어 조작이 시작됩니다. 나폴레옹의 대변인 격인 돼지 스큘러는 뛰어난 화술로 동물들을 세뇌합니다. 돼지 스큘러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너희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지도자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래도 인간 시절보단 낫잖아. 동물들은 점점 기억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법을 잃습니다. 어느새 7계명은 조금씩 수정됩니다.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는 침대에서 시트를 깔고 자서는 안 된다로 수정되며 돼지들이 침대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는 안 된다로 수정하고 돼지들이 술잔치를 벌입니다.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로 수정됩니다. 하지만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동물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정보가 차단된 대중은 권력자의 언어 유희에 속아 넘어가며 과거의 기억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고 믿는 충성스러운 노동계급 복서는 이 비극을 가속화합니다. 나폴레옹은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스노볼과 내통했다는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개들을 시켜 동물들을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동물들은 공포에 질리지만 스큘러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설득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농장을 위해 평생 헌신한 말 복서의 죽음입니다. 복서가 늙고 병들자 나폴레옹은 그를 병원에 보낸다고 속이고 폐마 도축업자에게 팔아버립니다. 돼지들은 그 돈으로 위스키를 사서 잔치를 벌입니다.
혁명의 주역이었던 민중이 결국 권력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버려지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월이 흘러 혁명을 기억하는 동물들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삶은 더 고달파졌고 돼지들은 이제 인간처럼 두 발로 걷고 옷을 입으며 채찍을 듭니다. 벽에 적혀있던 7계명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바뀝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마지막 장면에서 나폴레옹과 돼지들은 이웃 농장의 인간들을 초대해 카드놀이를 하며 술잔치를 벌입니다. 창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동물들은 돼지의 얼굴과 인간의 얼굴을 번갈아 보지만 이제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혁명의 시작은 인간을 몰아내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돼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발로 걷고, 옷을 입고, 술을 마시고 채찍을 듭니다. 결국 지배하는 대상만 인간에서 돼지로 바뀌었을 뿐 지배하는 방식과 탐욕스러운 본 모습은 인간과 똑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로징. 이 소설에서 오웰은 권력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혁명은 주인만 바꿀 뿐 본질적으로 사회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이 살아 깨어 있으면서 지도자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질타할 수 있을 때에만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의 무지와 무기력함이 권력의 타락을 방조한다는 것입니다. 복서처럼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거나 벤자민처럼 냉소하며 방관하거나 양들처럼 생각 없이 권력의 구호를 따라 외치는 태도가 독재를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전의 위험성입니다. 돼지들은 7계명이라는 법과 언어를 자기 입맛에 맞게 계속 수정합니다. 이는 권력이 어떻게 교묘한 말장난으로 대중의 기억과 진실을 왜곡하는지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어떤 권력도 절대적으로 믿지 말며 어떤 말도 질문 없이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동물농장은 과거의 특정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